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증시 소식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에 증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증시도 8,700선 회복을 했고 지금은 이제 딱 8,702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간밤에 뉴욕 증시도 기술주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증시 흐름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여쭤보죠. 네, 이란과 미국이 이제 전쟁을 끝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전쟁은 끝났다라고 SNS 글 하나 올리면서 세계 증시가 크게 달아올랐는데요. 왜 이렇게 이란 전쟁이 끝나면 주가가 오르느냐? 이것은 국제 유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서는 호르무즈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서는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게 기업들한테 부담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가가 높으면요. 국제 유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공포가 계속 엄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국제 유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높아졌는데 실제로 국제 유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금리 인상은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금리 동결을 넘어서서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는 이런 기대가 증폭이 되면서 세계 증시가 랠리를 했는데요. 어젯밤 오늘 우리나라 증시 또 아시아 증시는 그동안 며칠 동안 굉장히 올랐던 것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도 있고 한마디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 좀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하락폭이 줄었고 한때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지금은 8,708.06 우리나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기록이 8,933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치 기록 경신에는 약 200포인트 아래 있는데 그러나 그동안의 높은 성장세로 지켜볼 때 조그마한 계기만 터지면 언제든지 9,000을 돌파할 수 있는 9,000 턱 밑에서 지금 잠복하고 있다. 이렇게 종합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관련된 내용 짚어볼 텐데 일본이 6개월 만에 또다시 금리를 올려서 31년 만에 이제 1%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 과거의 사태가 다시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미 예견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많습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예, 일본 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일본 전통적으로 제로 금리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30년, 40년간 거의 금리가 없었더랬습니다. 돈을 빌려줘도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 속에서 아무도 돈을 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제로였고 심지어는 마이너스까지 갔던 정말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극도의 침체를 겪었던 나라인데요. 자, 이 나라에서 금리가 1% 올랐다. 이건 대단히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 좀 젊은 분들, 그러니까 40대 이하의 분들은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금리가 1% 이상 올라가는 날이 있으리라고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금리는 당연히 제로나 또 해봐야 0.5 이하였는데 이게 크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그동안에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요.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좀 현명한 투자자들은 일본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안 내도 되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그 돈을 한국이나 미국 등에 가서 투자를 하면 특별히 이득이 안 남아도 금리 정도는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달러는 강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의 돈을 마구 외국으로 뿌렸습니다. 이것을 N캐리 자금이라고 그럽니다. N을 들고 다닌다. 캐리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라는 뜻입니다. N을 들고 다니면서 투자를 한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 굳이 외국 나갈 필요가 없고 외국 돈도 끌어다가 일본에서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 금리를 올리면 이 N캐리의 반대 현상인 N캐리를 청산하는 이제 손 틀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자금이 많지 않겠냐.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 등에 있던 일본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테니까 그 나라 주가가 떨어지지 않겠냐. 이 공포가 소위 말하는 엔캐리 청산의 공포인데요. 현재까지 일본이 금리를 1%까지 올렸습니다만은 엔캐리의 조짐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알려졌기 때문인 것도 물론 뭐 하나의 요인이겠지만, 그러나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아주 중대한 조처를 하나 병행했습니다. 양적 완화라고 그랬어요. 채권을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집중적으로 사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금리를 올리는 것 같았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돈을 풀어서 금리 인상의 충격을 완충시키는, 역시 일본 굉장히 신중한데요. 2024년에 엔캐리 폭풍이 한번 겪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을 안 겪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금리 올리면서 한쪽에서는 그 반대로 돈을 푸는 이중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의 물가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금리 더 올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다다음에 또 금리 올릴 때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엔캐리 청산의 공포는 세계 경제에 항상 상수로 걸려있는 큰 폭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번에 1% 금리 인상은 엔캐리 청산과는 별 영향이 없는 그런 조짐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상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연준도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에 금리를 발표하게 될 텐데, 케빈 워시 취임 후 첫 FOMC 회의입니다. 두 가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케빈 워시가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번에 올해만 금리를 3번이나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 몇 번이나 올릴 거라고 보세요? 일단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케빈 워시는 기본적으로 비둘기입니다. 자, 사람이 아니고 비둘기라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인데 비둘기 성향을 가졌다.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비둘기 성향이라고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내리는 쪽으로, 저는 케빈 워시는 금리 내리는 쪽에 줄을 쓸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있던 제롬 파월이라는 연준 의장을 그렇게 홀대를 하면서 후임 케빈 워시를 뽑은 이유가 바로 케빈 워시는 자기 말을 잘 들어줄 것이다, 이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1번도 2번도 3번도 금리 인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대대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올라서 그 바람에 물가가 오르니까 이거 금리를 못 올리겠구나, 아직 금리를 못 내리겠구나.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뭐 금리를 3번이나 올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요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밤 내일 새벽 3시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케빈 워시의 첫 번째 FOMC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금리 절대로 못 올린다고 봅니다. 금리 안 올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금리를 안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금리 인하를 하느냐? 인하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 지표가 높으니까. 따라서 금리는 이번에 동결인데,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도 계속해서 동결 쪽 스탠스를 취하다가 물가 상황 봐서 조금이라도 물가가 좀 안정되는 것으로 보이면 올 하반기 연말 정도 가면 금리를 오히려 내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경제 지표만 보면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케빈 워시는 그 물가가 높다는 그 물가 지표도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겠다, 새로운 물가 지표를 고안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1월 달 중간 선거,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고, 뭐 일각에서는 상원에서 청문회 할 때 케빈 워시를 가르쳐서 국회의원들이 트럼프에 너 꼭두각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본인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분이 경제학자는 아니에요. 그 정책학을 공부했고 금융시장에 좀 근무를 했지만 로스쿨 나온 분이어서 그동안의 연준 의장의 커리어하고는 전혀 좀 어울리지 않는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저분이 재벌 총수, 그러니까 저분 부인이 미국에서 거대한 세계 최고의 화장품 회사의 상속녀입니다. 그러니까 케빈 오 씨는 그 화장품 회사의 상속녀의 남편인 거죠. 그러니까 재벌 가족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집안이 굉장히 가깝고 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뭐 유대인이다 아니다 인종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저분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의 오너가 유대인 비즈니스 협회 회장을 맡고 계세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엄청나게 정치적인 헌금을 했고 정치적인 동반자거든요. 그런 것이 이번 케빈 오 씨의 연준회장 발탁의 배경이 됐다. 그런 관점에서 케빈 오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금리 인하 쪽으로 어떻게 하면 금리를 좀 인하해 볼까 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출 것이다. 다만 지표가 지금 너무 높으니까 시장에서는 과연 이 상황에서 케빈 오 씨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매파냐 비둘기냐 지켜보고 있습니다. 케빈 오 씨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고요. 이번에는 미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종목이죠. 스페이스X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지금 공모가 135달러보다 무려 6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지난 거래일에 220달러까지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번 주 내내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세요? 상승세가 상당 기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통상요 저렇게 관심을 모으는 인기 대형주, 초대형주가 상장을 했을 때 과거의 통계를 보면 일주일간 정도는 상승,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상승세가 좀 꺾이거나 일부는 절반 정도는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어떤 통계적 패턴이 있는데요. 스페이스X의 경우에는 이 통계적 패턴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 역대 IPO 한 기업 중에 스페이스X만한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 불가능. 그 전에 가장 큰 가격으로 공모를 했던 기업이 사우디 아람코라는 석유회사가 있는데 세계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무려 3배 이상 큰 덩치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불가능한데 다만 참고로 하자면 상당 기간 뭐 예를 들어서 초기에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 오르다가 좀 조정을 받고 그러다가 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과거의 패턴이었는데 그러나 스페이스X는 워낙 특이한 기업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자, 특이하다는 게 우선 스페이스X 엄청나게 적자입니다. 저 스페이스X가 한국에 있었다면 상장 불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자되면 상장 안 시켜줍니다. 적자되는 회사를 어떻게 안심하고 팔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적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마구 사 모으는데 테슬라 효과가 큰 것으로 보여요. 테슬라도 자동차 회사 초기에 엄청 적자였는데 주가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머스크가 만지면 마이더스의 손이다. 적자지만 향후에 잘 될 수 있다라는 기대. 특히 스페이스X는 우주로 가겠다는데 우주로 단순히 비행선 날리겠다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 만들고 그것을 지상과 연결한다는 이런 꿈. 그다음에 스페이스X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스페이스X는 크게 3가지 분야로 영업이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주선 사업 적자입니다. 또 하나 인공지능 사업 적자예요. 이 인공지능과 우주선이 흑자로 돌아오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인공위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지구 궤도상에 수만 개의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도 무선 통신하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 스타링크라는 이름으로 지금 위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흑자가 돼요. 그리고 이 스타링크라는 그 많은 위성이 우주 사업과 한국을 연결한다. 그러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 특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모으는 것은 남이 가보지 못한 길인데 우주에 가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쯤 사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기대가 지금 주가를 증폭시키는데 일각에서는 아니 엄청난 적자인데 좀 기다렸다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서로 엇갈린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서학개미도 스페이스X 상장 당일 하루 동안 1조 원 이상 주식을 사들였는데 증시 열기가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비투도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카오뱅크도 마이너스 통장 한도 2억 4천만 원에서 1억으로 줄이고요. 토스뱅크도 5천만 원으로 이제 제한을 하게 되는데 이번 조치가 좀 비투 열기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주식은 뭐 투자는 자기가 자기 신용으로 또 자기 리스크로 하는 거니까 외부에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빚으로 할 경우에는 그 빚의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주가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 강제 청산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고로 빚으로 하면 위험 리스크가 좀 더 큽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제3자가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 이렇게 빚으로 주식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개인의 피해 여부를 넘어서서 빚을 제때 못 갚게 되면 금융기관이 도산할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대공황이라든지 여러 현상들이 주가가 갑자기 떨어질 때 비투가 많았었고 그것을 제때 못 갚는 바람에 금융기관이 같이 도산하면서 공황이 온 그런 아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뭐 공황이 온다거나 이럴 조짐은 거의 없어요. 현재는 지금 반도체 수프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수출 잘 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 폭발 장세 속에 전반적으로 지금 금융상품이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그러나 이 주식은 이거 흔히 우리가 이것을 주식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하고 채권을 안전자산으로 분류하는데 위험하다라기보다는 가격이 변할 수가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의 비투가 연결이 되면 그야말로 큰 난국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인터넷 은행들, 토스뱅크가 신용대출 규모를 대폭 줄였습니다. 사실 신용으로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큰 현명한 조처는 아니고 좀 이번 은행의 이 마이너스 통장 제한 조처가 분위기를 좀 일신하는데 하나의 방향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과 함께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게 부동산입니다. 둘의 상관관계가 평소보다 더 많이 얽혀 있고 실제 서울과 경기 남부권 집값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주택 매매 심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10포인트 넘게 뛰었는데 뭐 증시가 올랐으니까 낸 수익으로 좀 내 집을 마련을 해보겠다라는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분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5월 달에 양도세 중과 유예 마감이 다가오기 전에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한 매도가 좀 나왔고 그래서 올 초에는 부동산 가격이 좀 잡히는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양도세 중과 시한이 지나면서 다시 지금 부동산 가격이 꿈틀꿈틀 하는데요. 이번에는 진원지가 서울이 아니고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왜 경기 남부가 뜨느냐? 몇 가지 요인들이 지금 동시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등 또 북부에 있는 경기도의 이른바 신도시 지역에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묶여 있기 때문에 주택 사고 파는데 굉장히 제한이 많은데요. 경기 남부까지 내려가면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제에 영향이 없거든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거래의 자율성, 거래의 유연성 이게 1번이고요. 자, 두 번째 이 경기 남부에 동탄이라든지 기흥, 화성, 평택, 고덕 이런 지역. 자, 지금 제가 말씀 올린 이 지역이 다 어디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SK의 이천용인 이런 지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지금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는 1인당 성과급이 1년에 6억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신의 직장, 그 직장들이 여기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근데 성과급으로 6억을 받는다?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다? 자, 그 돈을 어디다가 쓰느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현지에 지금 특히 동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 보러 오는 사람도 많고 집값이 폭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돈도 있고 그래도 자유스럽고 또 동탄이라는 지역은 그 GTX가 서울의 삼성역까지 수서역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렇다 보니까 호재가 뭐 여러 개가 한꺼번에 터졌다. 이 동탄이라는 데가 어디냐? 행정지명으로요. 동탄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으실 거예요. 우리가 한때 행정지명하면 시, 뭐 이런 단위, 군 단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동탄이라는 것은 구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특별시도 아니고 직할시도 아니고 그럼 뭐냐 동탄? 동탄 넌 대체 누구냐? 이 지명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동탄이 사실 화성시에 동사무소가 있는 동탄동이의 동. 동사무소가 있는 가장 최말단의 단위 동탄동입니다. 그런데 이 동탄동이 인구가 40만 명이 넘어요. 화성시 인구의 거의 뭐 3분의 1을 훌쩍 넘어가고 집값으로 따지면 화성시보다 몇 배가 앞서 있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동탄 쪽으로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 주가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자금을 증시로 보내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이 꽤 있었더랬습니다. 그게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돈에는 꼬리표가 없고 돈은 수익만 높으면 흘러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증시로 갔는데 증시에서 돈을 벌다 보니까 그 돈이 전세 매물 감소 수요가 겹치면서 이번에는 집 한번 사볼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증시와 부동산을 한꺼번에 띄우는 이런 어떤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특히 성과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6억 내지 7억 그 플러스 삼성전자의 경우는 1인당 5억 원 이상 거의 무이자로 회사에서 저리 대출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집값의 매수 심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뭐 지금 기출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칫 전국적인 포모, 야 이번에 집 못 사면 영원히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런 fear of missing이라는 포모 정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과열 양상 정부도 상황 보고 있을 텐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 현재 규제 지역은요. 무슨 정부가 밉다고 지정하고 이쁘다고 해제하는 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동탄 지역, 화성의 동탄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집값 상승폭을 보면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많이 충족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도 규제 지역을 지정하고 나면 일반 그 국민들은 불편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인 국토부에서도 신중을 기하고는 있는데 그러나 현재 서울 지역에서의 그 토지거래 허가제 풍선 효과가 경기 남부로 확산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좌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7월 달에 지금 정부가 보유세 세제 개편을 카드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그 현재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요. 국회에 내년도 세금 걷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국회에 7월 달에는 국회에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유세 폭탄이 만약에 터졌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뒤늦게 포모로 들어간 분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부동산은 워낙 큰 덩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 거시경제 또 그 현지에서의 사고 파는 규제 그뿐만이 아니라 세금, 금리 모든 것을 좀 통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와 부동산 시장의 역학 관계 등까지 짚어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